좋아질 거야, 모두 잘 될 거야라는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대감, 문가에서 춤을 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불나거나 얘기죠. 그러면 예, 빨리 그렇습니다. 좀 떠나 있어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과는 좀 별도로 증시는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또 신한은행 IPS 본부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가장 인기 있는 분, 모두가 기다리는 분을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전혀 아닙니다. 저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모셔서. 근데 이런 날일수록 정말 이 부부장님의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도대체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식시장이 되게 강하게 올랐는데 11월 달 상승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한 걸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였죠. 세 개의 백신 얘기가 한꺼번에 때리니까 시장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옐런 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옐런 이제 과거에 이제 페드에 옐런 의장이 있었는데 이제 옐런 의장이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다.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왔다. 제대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돈풀기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옐런 의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월 달 말부터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네.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페드도 이제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돈 풀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그런 이제 군부를 좀 띄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기대, 네 번째는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이 네 가지가 작용을 한 건데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인 거죠. 아, 그러면 다 기대감, 아직 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좋아질 거야, 모두 잘 될 거야라는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까지는 참 좋은데 네.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어떤 현실, 네. 냉정한 현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신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백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다 보니까 백신이 어떤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퍼져나갈 때 백신이 상용화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단순히 백신을 공급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백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백신을 이제 적극적으로 맞으려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이제 같이 이제 버무러져야 이게 백신이 상용화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생각보다 시간 텀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이 그럼 왜 열광을 하는가? 단순히 백신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백신 때문에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데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른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국에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죽은 건데요. 네. 그러면 금융위기의 파워가 사라지더라도 죽은 애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재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케이스는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눈보라와 같은 거죠. 자연재해처럼 집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 그러면 언젠가 이 눈보라가 가시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눈보라가 없고 난 다음에 일자리에 돌아가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는 굉장히 좀 다른 포인트인데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눈보라를 빠르게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조금 두려웠던 게 뭐냐면 아마 이제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코로나가 이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저도 연초에는. 이제 올해 지난 2월 달이죠.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여름에 마스크 쓰면 정말 더울 것 같은데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미 또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그러면 눈보라 이런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게 장기적인 이력으로 남는 겁니다. 큰 상흔으로 남게 되면 사실상 금융위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그래도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정상화 아니냐. 네. 사실상 눈보라와 같은 거고 그러면 V턴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가죠. 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1년 동안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진짜 완벽하게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술비가 있는 거죠. 근데 수술비가 꽤 많아요. 그럼 이게 다 빚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제는 정상화됐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부채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올해만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10조 달러의 부채를 쌓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에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수직으로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상화돼서 나왔지만 사실상이 정상화는 아닌 거죠. 빚더미에 올라 있는 정상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만큼 심각한지 우리가 좀 잘 모르잖아요.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뭐 10조 달러 이제 실제 금액이 9.7조 달러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9.7조 달러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에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가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라고 했고요. 그게 거의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부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3배입니다, 올해. 3조 달러가 늘어난 거거든요. 3조 달러. 네. 한꺼번에. 재정 적자가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첫 번째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경기 부양책을 또 추가로 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 부채 차원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 등급 기업들을 뭐라고 하니 우량 등급의 그 기업들이죠. 안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회사채 발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7년도에 경기가 되게 좋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통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넘어섰어요, 올해. 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이 금리에 일단 빌리고 보자라는 걸로 해서 자금 그렇죠. 자금을 땡겨버린 거죠, 낮은 금리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투자 등급이 아니라 정크 등급이라고 하죠. 투기 등급인데 약간 좀 불안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도 올해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금 조달하기 너무 편하니까 사상 최대로 조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 투기 등급 전부 다 기업들이 사상 최대로 자금을 조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라고 IPO라고 하죠. 이건 이제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긴 합니다만 기업 공개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은 시중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를 조달했는데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부채를 조달했으면 이 부채를 갖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부채가 만기가 될 때까지 과연 어떤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다시금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그에 비해서 정부 부채랑 기업 부채 이쪽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가계부채도 물론 이제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에 비해서 좀 작은 거지 가계 부채도 간과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미국의 주택 문제였지 않습니까? 모기지론. 그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였는데 현재 총량으로만 따지면 그때 당시에 가계부채량을 훨씬 더 넘어섰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도 더 많다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대표적으로 올해 말에 이제 만료가 되는 게 스튜던트 론이라고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모기지론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물론 그게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가계부채마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다 부채에 기반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은 자꾸만 부채를 전혀 안 보고 있는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저도 그게 참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죠.
부채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낮으면 제가 빚이 굉장히 많더라도 금리가 0%면 한 달에 낼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네. 모든 수의 0을 곱하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라는 것에서 부담감을 좀 덜 느끼는 것도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쩌면 이 부채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 누가 대신 좀 갚아주는 되게 건가요? 이제 좀 네.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페드가 나서가지고 회사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경제 주체들한테 자금을 주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문제가 지난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파산을 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국가 재정, 국가 부채가 많아서 생긴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뒤흔들어 왔던 얘기는 부채에 대한 시나리오였는데 부채에 대한 시나리오가 커질 때마다 불거질 때마다 중앙은행에서는 자금을 뿌려가지고 이 경기 방어를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길 겁니다. 와, 이건 흔들릴 때가 기회구나. 방어를 결국엔 해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겠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도냐면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밀리면 산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면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부채 문제가 불거져도 밑에서 딱 받쳐줄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팔면 안 된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을 좀 따져보면 이게 고작 9개월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최고로 길게 봐도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짧은 경험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토피아처럼 유포리아를 꿈꾸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는 시기 이게 오히려 또 약간 걱정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미래라는 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단순히 9개월 만에 이게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쌓아왔었던 꾸준히 학습했었던 그 12년 산물이라고 된 건가요? 그렇죠. 12년?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와 깨지면 사면 되겠네라는 걸 갖다가 벌써 10여 년 이상 배워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첫 번째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시장 참가자들이 딱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영어 미국에서도 그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 게 티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there is no alternative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실물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으면 그러면 고용이라는 게 창출이 안 될 거고 고용이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으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그렇게 실제로 돈을 차곡차곡 소득을 통해 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돈을 계속 뿌려줄 테니까 자산 시장은 계속 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은 그쪽에서 모여 있을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이제 저도 딸려가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문가들이 돈을 버는 구조였던 거죠.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저기는 나하고는 별개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제 옆집에 있는 친구까지도 돈을 버는 거죠. 너도 나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도 결국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동료들이 버는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2008년에 일단 양적 완화를 하니까 주가는 먼저 막 치솟아 올랐고 그렇죠. 실물 경제가 나중에 원래 궤적으로 돌아오는데 2014년까지 한 6년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만으로 살아가서 이걸 예전의 삶을 좀 되찾으려면 지금도 한 6년, 7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동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언제 이게 또 버블이 꺼질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좀 떠나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지루하다는 이제 네. 공자님 말씀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다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나 현금을 버리고 네. 어쩌면 현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안전자산이나 현금을 버리고 주식으로 쏠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2000년도에 IT 버블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책을 하나 봤었는데 미국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냐면 그 미국 그때 당시 미국의 주식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현금을 전부 다 주식에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체가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그 과태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어 한 10%다라고 하면 10% 과태료를 내더라도 주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니까 아예 그냥 모든 현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그냥 밀어넣는 그런 구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10% 20%의 과태료 이상으로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현금이나 안전자산들이 모두 비워지면서 주식이라는 걸로 자산이 쏠리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장이 점점 더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점점 더 주식식으로 더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0으로 만들어내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식에 대해서 일부 향유를 하면서도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건 현금은 쓰레기다. 네,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 과격한 얘기겠지만 네. 현금은 쓰레기다. 채권을 할 레이 필요가 달리오가 없다. 했구만. 그렇죠. 네. 레이 달리오의 얘기였죠. 네. 그런 표현들보다는 일정 수준에서는 자기 포트 밸런스 이걸 좀 유지해 주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발을 담궈두되 안전자산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레이 달리오 했던 되게 멋있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춤을 춘다 파티장에서 춤을 출 때 레이 달리오가 하는 얘기는 문가에서 춤을 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불나거나 얘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밸런스, 과열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좀 경계해 주시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근데 이 파티를 자꾸만 달아오르게 하는 게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네. 이제 또 새로 옐런까지 지금 합류하면서 네. 야 이건 뭐 발언들을 보면 이게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발언을 하신 게 뭐 미국 채권 매입 축소하지 않겠다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경기 회복 위한 조치는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연준 페드가 2021년 또는 뭐 네. 22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의 증시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페드는 추가로 돈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은 돈을 푼다 안 푼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게임기를 선물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만 원짜리 게임기를 선물해 주면 실망을 할 겁니다. 게임기를 줬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지 돈을 푼다 안 푼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페드는 추가로 돈을 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풀고 있거든요. 네. 다만 시장은 더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사례가 계속해서 5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해 줄 거야. 앞으로도 돈을 회수하진 않을 거야.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뭐냐면 시장에서는 돈을 뺏어갈 거 이건 염두에 안 두고 더 많이 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짜리 게임기를 기대하는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전에 줬던 선물을 뺏진 않을 거야. 듣지도 않거든요.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얼마짜리 선물을 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페드가 추가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은 있더라도 페드는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줬고요. 페드 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자산시장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볼펜이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다 살짝 내려오면 이렇게 소리가 날 텐데 하늘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팡 소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펜이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붕괴되는 것처럼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의 붕괴가 나타나는 거를 좀 경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걸 또 채워주면은 시장은 고마워 이게 아니라 더 많은 걸 기대를 하게 되겠죠. 마치 이제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데 고개 넘을 때마다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진짜 끔찍한 모습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씩 시장의 기대를 갖다 줄여나가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요즘에 시장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21년에 위험자산에서 지금 발을 빼세요. 이럴 타이밍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대로 좀 돈만 갖고 있다가 보면 돈 가치만 떨어지고 나머지 자산이 전부 다 올라가는 현상이니까 이 현상이 21년에도 현재로서 뭐 볼 때는 이것도 한동안 조금 더 가겠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21년을 맞이해서 어떤 신호들을 봐가면서 어떤 게 위험 신호로 생각하고 좀 이럴 땐 경각심을 좀 가져야지 이러면서 위험자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신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신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신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봐야 되는 신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를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기대가 존재했냐면은 백신으로 인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속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는 좀 시그널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을 써준다고 했는데 단순히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 수준으로 퍼주느냐 이걸 기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만족할 수준으로 퍼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두에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옐런 재무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분들이 엄청난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해줄 것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에도 이런 뉴스 플로우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반영을 해버렸거든요. 주식시장을 밀어 올려놨는데 과연 이만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을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애가 더 좋은 애가 있어라고 하면 이제는 좀 경계감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